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1심, 2심 거쳐서 마지막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의 심리나 재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새롭게 어떤 강력한 증거가 등장하고 무죄를 의논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심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쉽지 않죠. 즉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에서 피의자에게 무죄입니다 하면 이후에 살인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더라도 재판에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 당연하고도 기본적이었던 원칙이 상당히 원망스러운 케이스입니다. 2003년 10월 21일 아침 경기도 동두천의 계곡 인근에서 세워져 있던 갤로퍼 차량 안에서 36살의 여성 조 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차량은 문이 잠겨 있었고 전조등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은 켜져 있더라고요. 히터도 3단으로 계속 가동 중이었고요. 참고로 갤로퍼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배기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급성 질식사를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위해한 가스인데요. 또 무색무취라 인지하기도 힘들어요. 즉 창문을 모두 올려두고 히터를 장기간 켜두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조 씨의 죽음 역시 단순 사고로 여겨졌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목에 남아있는 선명한 멍자국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이 자국을 보니까 목 앞부분에서부터 일자로 얇고 길게 나 있어요. 이건 누군가 뒷좌석에서 가는 줄로 목을 졸랐다는 거죠. 명백한 타살의 증거고요. 그럼 우선 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게요. 그녀는 현장에서 6.3km 정도 떨어진 절에서 초와 향을 판매하며 운영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은 다름 아닌 조 씨의 남편 51세 박 씨였어요.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승려가 아닙니다. 소위 대처승이라고 부르는데 대처승이 뭐냐?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스님을 떠올리면 결혼을 하지 않고 불가에 귀한 모습을 그릴 수 있죠. 하지만 대처승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둘 수도 있고 육식도 허용됩니다. 1872년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유입되었다고 해요. 조 씨는 이 대처승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3년 전부터 잦은 말다툼으로 이어지더니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2003년 9월 11일 조 씨는 나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선언을 하고 강릉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가버렸죠. 어찌저찌 10월 초에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요.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었어요. 각방을 쓰는 건 당연했고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도 다 찢어버렸대요. 조 씨는 그저 이 절 운영에 필요한 일을 돕기 위해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10월 20일 밤 11시였습니다. 친구 집에서 드라마를 봤고 이후에 절에 돌아와요. 밤 11시 50분쯤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토대로 범행 시각은 밤 11시 50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로 좁혀집니다. 우선 경찰은 이 부부의 불화가 컸다라는 이유로 남편이자 스님 박 씨를 첫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10월 20일 그날은 마침 친형과 형수의 기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법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다고 진술했죠. 이 모습은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도 모두 목격했고요. 확실한 알리바이죠. 다음으로 경찰은 절의 관계자들을 탐문해요.
혹시 이때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진 않았는지, 이상한 소리를 듣진 못했는지 여러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들 중에서 유독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46살의 김 씨였죠. 약간 떨어져서 봐도 굉장히 불안한 눈빛에 손까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가가서 질문을 좀 가볍게 하는데 거기에도 말을 버벅이면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수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저희랑 잠깐 동행하시죠 하고 그를 시신이 발견된 계곡으로 데려가게 돼요. 이제 그때가 마침 한참 사체 검안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도 이걸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가 크게 동요하면서 고개를 그냥 돌리고 맙니다. 경찰이 그를 추궁했죠. 하지만 김 씨는 범행은 부인하는데요. 분명 수상해.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감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절 옆에 세워져 있는 낡은 트럭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트럭이냐 물었더니 김 씨가 이거 버려져 있는 걸 주워서 쓰고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경찰이 작은 틈을 찾아냈죠. 아니 그럼 이 트럭 훔쳐오신 거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았고요. 이걸 빌미로 일단 경찰서로 데려간 거예요. 서에서도 살인 관련된 조사가 계속됩니다. 이제 여러 질문을 하는데 경찰이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걸 눈치챈 김 씨가 돌연 깊은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는 주지스님 박 씨를 모셔와 달라고 요구했죠. 여기서 잠깐 이 김 씨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절의 행자승입니다. 행자승이란 건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일정 기간 절에서 수행을 하는 예비 출가자를 의미해요. 사실 그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한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거를 보니까 예전에 개농장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주지스님 박 씨를 만나서 권유를 받고 이 절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후에 그는 박 씨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인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이 주지스님 박 씨의 사주를 받아서 이 행자승 김 씨가 아내를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 경찰 촉이 날카롭게 서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저녁 7시 40분 포천경찰서에 박 씨가 모습을 드러내요. 이때 먼저 김 씨와 박 씨 이 두 사람은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5분간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 씨가 생각의 정리를 다 했는지 드디어 형사에게 범행일체를 털어놓게 되죠. 그는 평소 조 씨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의 아내인 건 알겠는데 절의 살림, 운영, 각종 행사, 금전 문제까지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했겠죠. 그리고 김 씨는 그녀를 도와서 신도들한테 초나 향, 쌀 이런 물품을 판매해왔고요. 그러다 지난 5월 초파일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물건 팔고 이거 팔았다 금액을 조 씨 아내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아니 왜 돈이 부족하냐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후에도 2차례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요. 조 씨는 수시로 그를 불러내 야단쳤다고 하는데 공금이 담겨있는 신용카드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공용 봉고차를 너무 험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왜 음식을 하냐, 사사건건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러자 이제 김 씨는 너무 공개적으로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살인을 계획했다는데요. 10월 21일 새벽 1시 반 김 씨는 판매금에 대해서 나도 좀 할 말이 있다 라면서 조 씨를 불러냅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길 원했고 절에서 차로 좀 달려가서 334번 지방도로에 들어섭니다. 늦은 시간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오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어요. 이때 김 씨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차를 세워달라 했죠. 그리고서는 몰래 다가가서 안전벨트로 뒤에서 조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에 시신과 차량을 그냥 계곡에 버려둔 채 혼자 걸어서 절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자백을 들은 경찰은 그래? 근데 왜 어딘가 이렇게 석연치 않을까? 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살해 동기가 돈 때문에 자기를 의심하고 간섭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다? 근데 이 자백을 하는 김 씨에게서 살인을 할 만한 강한 원한조차 이런 감정이 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황이 여러 개 맞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와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안전벨트로 목을 졸랐다 했는데 조 씨는 가는 줄에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거 뭔가 이상해. 그래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계속 추궁을 하는데 김 씨는 그때부터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입을 열질 않아요. 진짜 분명 어떤 내막이 있을 텐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그건 바로 김 씨 친형이었어요. 면회를 왔는데 동생한테 강하게 화를 내며 다그쳤죠. 야, 그 새끼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변호사 선임해서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너 절대 휩쓸리지 말고 박 씨가 시킨 거 사실대로 털어놔. 그간 박 씨는요, 자기의 아내 조 씨와 또 행자성 김 씨를 불륜 관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앞서 아내가 가출했을 당시에도 김 씨와 미래를 즐긴 거고 절에서도 둘이 몰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두 알게 된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죠. 나한테는 스승이자 신처럼 따랐던 박 씨가 사실은 나를 그냥 빼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불륜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다 몰고 있으니까. 게다가 사실 앞서 경찰서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박 씨가 안전벨트로 목 졸라 살해했고 절 밖에서 네 혼자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김 씨가 예상대로 거짓 자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불륜이라고? 여기에 김 씨가 즉각 태도를 바꿨고요. 형사에게 박 씨의 살인 교사를 자백합니다. 자, 아내 조 씨와 주지 스님 박 씨 이 부부의 갈등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 부부가 성관계를 한 뒤에 아내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사면발이와 헤르페스 E형에 감염됩니다. 참고로 사면발이라는 건 음모 털에 기생하는 곤충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성접촉으로 주로 전염된다고 해요. 근데 조 씨는 다른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거든요. 남편의 외도가 확실했죠. 강한 의심을 가지고 핸드폰과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는데 앞불싸 여기서 낯선 여성과 1시간가량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후 두 사람이 계속 다퉜죠. 그러다가 어느새 서로 죽여버리겠다 위협적인 말이 오갔고요. 또 아내 조 씨는 더 나아가서 남편의 성적 능력에 대해서도 서지도 않으면서 건들기만 하는 거냐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대요. 또 신도들 앞에서도 주지 스님 주제에 외도를 한 거다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1년 10월 조 씨는 이제 동생 집으로 가출을 합니다. 3일간 가출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부터 남편이 오히려 너 집 나간 사이에 뭐 했냐? 너 다른 남자랑 잔 거 아니냐? 막 적반하장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둘의 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2002년 겨울에 조 씨가 아이들 방학을 맞아 친정에 방문합니다. 박 씨는 저를 돌봐야 하니까 이제 홀로 여기에 남아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세상에나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뒤늦게 이걸 알게 된 아내 조 씨가 길길이 날뛰었죠. 부부가 같이 쓰는 안방에서 그년하고 네가 더러운 짓을 했다 라면서 거기 있던 침대와 이불을 다 갖다 버렸대요. 그러면서 막 사진도 다 찢어버린 거고요. 끝내 2003년 9월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요. 포천 가서 직장 하나 구하고 28일 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후에도 각방 쓰고 서로한테 관여하지 않게 되죠. 보통 조 씨는 퇴근 후에 워드 연습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잤다고 합니다. 왜냐면 집에 빨리 들어오면 남편하고 자꾸 마주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남편 박 씨가 아내가 완전히 차갑게 돌아선 모습을 보면서 내연남이 생긴 거다라고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선 이 아내를 없애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두각시로 김 씨를 세운 거죠.
좀 어리숙하고 또 내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충직한 제자였으니까요. 2003년 9월 박 씨는 김 씨에게 아무래도 아내가 딴 놈이랑 눈이 맞은 것 같다. 그 놈이 너랑 나를 죽이러 오기 전에 먼저 손을 좀 써야겠다 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놓습니다. 이걸 들은 김 씨도 저희를 왜 공격해요? 하고 좀 의아했지만 차츰 세뇌가 된 것 같아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박 씨가 수면제라면서 정체불명의 가루약을 김 씨에게 줬죠. 이걸 타서 먹인 후에 조 씨가 잠이 들면 목을 조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백세주랑 오가피주에 섞어가지고 잘 녹는지 시험해보라고 해요. 근데 이 시험하는 것조차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김 씨가 좀 우물쭈물하니까 이틀 뒤인 18일 그를 다시 불러냈고요. 이번에는 알약 17정을 건네면서 한 번 더 살인을 지시합니다. 잘 들어. 오늘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내가 데리고 화성에 있는 경비행장에 갈 거야. 우리가 내일 오후에나 돌아올 건데 너 반드시 아내한테 약 먹여서 죽여놔라. 난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의심 안 받을 거고 넌 그냥 방에서 잤다고 하면 돼.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돼. 그렇게 다 지시하고 박 씨가 나가요. 다음 날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내는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었죠. 김 씨는 전날 밤 조 씨를 찾아갔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차마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박 씨가 다시 김 씨를 공양실로 불러서 이번엔 상냥하게 달랩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내가 너 미얀마로 보내줄게. 거기에 마침 큰 절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너 주지 스님으로 거기에 승격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공조관계가 없어서 행여 잡혀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라고 안심시킵니다. 아니, 이게 스님이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결국 김 씨는 그 달콤한 말과 또 보상에 흔들렸어요. D-Day가 10월 20일로 결정됐죠. 더욱이 그날은 이 주지 스님 형과 형수의 기일이라서 박 씨 입장에선 완벽한 알리바이가 보장되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 7시 공양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박 씨가 야 망치로 때려서 죽일까? 이 제안에 김 씨가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벌벌 떨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박 씨는 법당 창고로 가더니 18m짜리 빨랫줄 한 타래를 가져와요. 야, 이걸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야. 그걸 김 씨가 받아들고 두 줄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목을 졸라야 되나 시연을 보이는데 박 씨가 아니 줄이 얇아야 돼. 그래야 목에 깊게 파고들거든. 그리고 너 60cm 정도로 자르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 줄 끝을 사선으로 한 번 더 잘라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러면 범행에 사용된 줄과 이 남아있는 실타래를 혹시라도 대조해 보더라도 절단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을 준다고 여긴 거죠. 이내 박 씨는 이제 김 씨와 더 연습을 해요. 기둥 앞에 나무 의자에다가 김 씨를 앉혔고요. 야, 앉아봐. 이 목젖 위에다가 너가 줄을 탁 대는 거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봉고차에 가서도 최종 리허설을 했고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김 씨를 더 불러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기시켜요. 내 아내가 절에 도착하면 제사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아내 차 뒷자리에 올라가. 적당한 때에 빨랫줄로 목 잘라서 죽이고 너 시신은 일단 조수석으로 한번 옮겨야 된다. 그리고 네가 운전해서 땡땡 음식점 알지? 그 오른쪽 계곡으로 그냥 차가지고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시신 다시 운전석으로 옮겨둬라. 너 히터 꼭 3단으로 틀어놔야 된다. 내 아내 가방하고 핸드폰 꼭 챙기고. 잊지 마. 너 목장갑 챙겨가지고 네 짐은 다 닦아내고 와야 돼. 차문 잠궈놓고 아무도 없는 계곡을 따라서 절로 돌아와야 된다. 정말 너무 구체적이고 무시무시한 계획이에요. 근데 김 씨는 좀 어리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스님, 그 깜깜한 새벽에 제가 계곡으로 어떻게 혼자 돌아옵니까? 물어보니까 이때 박 씨가 손전등 하나를 내밀었죠. 밤 11시 50분입니다.
아내 조 씨의 차량이 절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씨가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당시 주지스님 박 씨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는 조 씨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탔고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조금 이동을 해서 이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박 씨가 지시한 대로 시신 그리고 차량 계곡에다 버려두고 손전등 하나 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절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박 씨는 제사를 한참 지내다가 잠시 공양실에 좀 들르겠다 하면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 씨를 만나서 아내의 가방과 핸드폰 그리고 살해 도구였던 빨랫줄을 받아요. 그걸 또 다 난로에 넣어서 모두 태워버렸죠. 정말 철저하죠. 이렇게 김 씨의 모든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그걸 토대로 기소를 결정합니다. 검찰 또한 박 씨를 살인교사죄, 김 씨를 살인죄로 각각 기소했고요. 모든 자백 나왔으니까 순조로운 재판이 예상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1심 재판부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1심 재판은요. 박 씨가 주장한 조 씨, 내 아내와 김 씨는 둘이 불륜관계였다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2명의 중요한 증인이 한 몫을 했는데요. 한 보살님은 내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피해자 조 씨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엄마와 김 씨가 방 안에서 껴안고 있는 걸 봤다고 진술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고요. 그렇게 박 씨는 무죄, 김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2004년 8월에 열린 2심에서 상황이 뒤집혀요. 김 씨에 대한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가 됐지만 박 씨는 살인교사가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2심에서는 김 씨의 증언이 더 구체적이고 또 시신에 남아있는 목 졸린 상흔과 자백이 정확히 다 일치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원심과 반대로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의혹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앞서 그 2명의 중요한 증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보살의 증언은 단순히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지 어떤 인물들이 성관계를 했다까지는 추정하기 힘들었다 보는 거고요. 아들 또한 이게 사실 아버지는 박 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탁으로 좀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서 김 씨가 한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항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김 씨가 미얀마와 한국의 수사 체계와 공조 여부 이런 거 다 자백을 했는데 이걸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을까요? 보기 힘들죠. 근데 반면에 박 씨는 또 업무상 미얀마를 자주 갔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대목에서 분명 이건 박 씨가 개입한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무엇보다 박 씨의 태도를 좀 볼까요? 생각해보면 김 씨가 누구예요? 지금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된 거잖아요. 근데 분노는 고사하고 전혀 적개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온화한 태도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너 이렇게 죽였다고 말해 라고 입을 맞췄고요. 이거 다 수상하잖아. 그렇게 살인교사 15년을 받은 박 씨는 물론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건 김 씨가 다 허위 자백한 거다 라면서 항소합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렸죠. 이때 박 씨가요. 한국의 5대 로펌 중 한 곳을 고용해서 거액을 쏟아부어요. 그 거액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은 박 씨가 아내 조 씨를 죽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재산상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살인교사의 무죄를 내렸죠.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으니 살인교사도 안 했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게 조 씨 살인사건은 다소 허무하게 종결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죠. 판결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1월입니다. 뜻밖의 반전이 있었어요. 한 보험사 직원이 오래된 고액 보험금 서류를 검토를 하다가 조 씨 파일을 발견했는데요. 무심코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사망한 조 씨가 고액
사망보험금이 걸린 종신보험 3건에 가입을 했는데 그런 지 불과 7개월 만에 살해당한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보험에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병사나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로 죽을 경우 보험금이 3배로 지급된다는 조항이었죠. 그렇게 박 씨는요, 아내가 사망한 후 무려 8억 원을 수령합니다. 아니, 이건 전에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살인 동기는 더 명확해져요. 돈 때문에.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이미 검거해서 안심했는지 보험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이 방심이 치명적인 게 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살인교사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동기를 입증하지 못한 거고요. 그나마 이 보험사 직원이 이걸 알게 되고 나서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한테 이 첩보를 알려주게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미 박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같은 죄목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그래 어쩔 수 없다 한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사명감에 은밀히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조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 세부 확보해가지고 필체를 대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가 직접 가입한 거란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필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유품을 남편이 모두 다 태워버렸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이 아내의 글씨체를 찾지? 마침 이때 조 씨가 화곡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뒤늦게 공부를 한 적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그 입학 원서를 찾아내요. 대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또 자료가 한정적이었대요. 그래서 필적 감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요. 수사팀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청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계약자 연락처가 본인 조 씨의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제3자 번호예요. 조 씨의 여동생한테 조언을 구했죠. 이 번호 혹시 어떤 번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생이 이때 천천히 기억을 더듬다가 형사님 있어요. 언니 이메일 주소록에서 이 연락처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과거 아내 조 씨는 남편의 외도를 꽤 의심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하고 여신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적힌 사람 중에 A라는 여성과 계약자에 적혀있는 번호가 일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자는 박 씨의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경찰이 그 해당 보험 설계사에게 A씨 사진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 여자가 와서 가입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상담할 때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대요. 자기 남편이 대처승이라고 말한 게 특이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내연녀 A씨가 조 씨를 대신해서 그녀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거죠. 이거 불법입니다. 이 사안으로 A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죠. 그리고 결국 보험 사기에 가담한 걸 자백하는데요. 그럼 이제 바로 화살은 박 씨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죠. 박 씨가 이미 한국을 떠난 거예요. 2005년 5월에 무죄 받고 8억 원 보험금 수령하고 근데 이제 이 돈은 거의 변호사 선임비로 탕진했대요. 이후에 절 처분해버리고 2006년 3월 두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로 이주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캄보디아 쪽과 공조를 해서 박 씨의 행방을 추적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실패했죠. 남은 방법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하고 귀국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기약이 없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발적으로 귀국할 리가 있냐고요. 그렇게 수사가 사기가 꺾이려던 그때 놀랍게도 예상보다 빠르게 4개월 만인 2012년 9월 돌연 박 씨가 한국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침 얼마 전에 박 씨가 밀림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런데 열악한 현지 상황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자기와 관련된 보험 사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치료를 받으려고 귀국한 겁니다. 그렇게 박 씨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바로 경찰에 연행됐죠. 물론 이건 살인에 대한 죄를 물을 순 없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박 씨가 미꾸라지처럼 혐의를 부인했고요. 자기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고 내연녀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이 사람 지긋지긋해요.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사안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결국 박 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7년 5개월, 내연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되죠. 항소심에서 각각 7년과 1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는데 박 씨가 상고까지 합니다. 이게 기각되면서 박 씨에게는 7년형이 확정되었죠. 와, 오늘 사건 정말 기가 막히죠. 1년의 우연이 겹치면서 살인사건의 모든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인트로에서 말했듯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살인교사범 박 씨, 그를 법정에 세우진 못했어요. 한 보험사 직원이 그 오래된 보험 계약서를 우연히 들춰보지 않았더라면, 조 씨의 여동생이 언니가 적어놓은 전화번호 리스트를 기억해내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박 씨가 밀림에서 다리를 다쳐서 우연히 귀국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놀라운 우연이 막 이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조 씨의 원혼이 죽어서도 박 씨, 그놈 박 씨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운명의 장치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건, 대처승의 두 얼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9년 11월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 종업원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곳에 단체 숙박객들이 머무는 중인데 무려 4개월 넘게 이 호텔에 들락거리면서 아주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룸서비스, 청소도 거부하고 어딘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린다는 아주 심상치 않은 제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이닥쳤죠. 즉각 해당 객실을 확인하려고 문을 연 순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객실에 있던 건 몇 달 전 이미 사망해서 자연 미라화된 시신 한 구였어요. 여기서 미라화라는 건요, 낮은 습도와 일정한 온도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이 시신이 시꺼먼 피부색을 띠면서 보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미라가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공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별다른 방부 처리 없이도 아주 드물게 자연 미라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후에 시신이 얼마 정도 부패가 되다가 마침 이 호텔이 제공하는 온도와 습도 조건이 맞으면서 의도치 않게 미라화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사망자는 66세의 남성 코바야시 시니치, 고령의 노인이에요.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휴고현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때 그는 뇌출혈을 진단받은 상태였고요. 아니, 그렇게 병원에 잘 가셨던 노인이 왜 치료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사망했고 또 미라화돼서 발견된 걸까요?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침내 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온 인물을 찾아내는데 가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31살의 코바야시 켄지. 아니 근데요,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사건에 가담한 게 켄지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기엔 무려 11명의 사람이 모두 가담한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추적을 했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들 모두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의문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페이스? 여긴 1983년 오사카에서 설립된 자기개발 세미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이요. 이 설립자는 세무사 출신의 타카하시 코지였는데
그가 맨 처음 주장한 건 어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바꿈으로써 비즈니스와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자기계발론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돈을 내야 했고 또 명상 같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일단 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3가지 코스였습니다. 첫 번째는 3일간 하는 베이직 코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일간 합숙을 하면서 진행하는 어드밴스 코스요. 또 마지막은 4개월간 진행되는 네트워크 코스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코스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43만 엔, 하나로는 거의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어요. 그 당시가 80년대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고액이죠. 하지만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기와 맞물리면서 이런 성공할 수 있는 강의는 불티나듯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한창 때는 정말 10,000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하지만 이 단체는 1995년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설립자인 타카하시 코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힌디어로 스승을 뜻하는 구루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구루요. 그리고 전생의 업보로 당신이 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다 라면서 샤크티팟이라는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죠. 이 샤크티팟, 이게 치료의 한 요법인데 그러니까 교주 타카하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두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혼의 업보를 없애고 병을 치료한다는 이론이에요. 이 샤크티팟이 사실은 힌디어인데요. 에너지를 뜻하는 샤크티와 내려받음을 뜻하는 팟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스승이나 신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받는 경험을 뜻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카하시 코지가 샤크티 팟의 팟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린다라는 영어 단어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의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게 그 사이비 단체들의 특징이겠죠. 근데 이런 허술함 속에서도 단체에서 그의 이론은 절대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이 영혼을 치료한다는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자그마치 5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미나가 이제 성황리에 개최가 되던 중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수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궈야 영혼이 치료된다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대학생 한 명이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라이프 스페이스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교세가 크게 위축됐죠. 그런데 이때 살아남으려고 했는지 그때를 기점으로 이 단체가 더욱더 기이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999년, 이번엔 아예 인도의 성자로 유명한 사티아 사이바바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전수받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미나 방향을 틀게 돼요. 참고로 이 사티아 사이바바는 자신이 과거 인도의 한 성직자로부터 환생한 인물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타카하시 코지는 뭐냐? 자기가 이 사이바바의 제자이고 또 그를 따라서 6,000년 동안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하지만 이 단체에서 코지에 대한 신뢰는 굉장했습니다. 죽은 피해자의 아들 코바야시 켄지 역시 그 열렬한 회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됐죠. 그러니까 단체의 대표였던 타카시 코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자 그는 내가 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병원이 지금 환자를 농락하고 있다. 당장 빼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난 7월 켄지는 아버지를 퇴원시켰고 나리타의 한 호텔 객실로 데려가게 돼요. 그렇게 이 호텔방에서 라이프 스페이스 회원 11명이 객실에 모두 모였고 그들이 다 지켜보던 가운데 교주 타카시 코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종교치료법 샤크티팟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다음날 발생했죠. 이 당시에 누워 계시던 시니치 씨가 워낙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누워있는 채로
기침을 하던 중 목에 가래가 걸리고 말아요. 근데 이게 심각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더니 위급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긴 호텔이잖아요. 응급처치를 할 만한 의료진이 없었고요. 또 회원들도 우왕좌왕 어찌할지 몰랐고요. 그렇게 시니치 씨가 방치되면서 결국 질식사를 하고 만 겁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후 단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타카하시 코지와 그 회원들은 그 아들 켄지에게 지금 아버지가 예정대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속였어요. 그러면서 숨이 멎은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종교 치료를 진행했죠. 켄지와 가족들은 이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치료되고 있다고 착각을 했고 시신을 방치한 거예요. 추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켄지가 아버지를 봤을 때 분명 숨을 쉬지 않고 맥박도 없었고 얼굴도 어느 정도 푸르스름하게 변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사망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주는 아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시신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주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인도 겐지스 강에 수행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구더기가 모이는 건 신성함의 표시라는 겁니다. 자, 말은 뭔가 그럴싸하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 수상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 회원들 눈앞에서도 이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참다 못한 신자들이 아니 이 아버지가 이제 시니치 씨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게 되는데 교주가 이때 큰 소리칩니다. 내가 더 전문가다. 심지어 이 교주는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분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죽은 건 경찰이 부검을 해서예요. 라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죠. 뇌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교주 타카시 코지는 시니치의 사망으로 체포됩니다. 사망을 방치한 죄목이겠죠. 근데 이때 그를 따르는 회원들은 이 교주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투병 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시니치 씨가 살아있다라는 전제로 쓰인 지난 4개월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죠. 자, 처음부터 뭐라고 써있는지 좀 볼까요? 병원에서 시니치 씨를 오진했고 독극물을 투여해 위험에 처했다. 샤크티파 치료는 가족의 희망이었다. 시니치 씨는 아직 살아있다. 정말 맹목적인 주장입니다.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회원들이 이제 이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일일이 다 촬영을 해서 컬러 사진으로 그 기록 사이사이에 첨부를 했다는 점이겠죠. 이게 밝혀지면서 이 라이프 스페이스의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에 갇혀있던 아이들 9명이 구출돼요. 이 아이들은 라이프 스페이스 회원들의 자녀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얘네들이 또 강제로 업무까지 부여받고 있었어요. 시니치 씨, 미라가 발견되기 전에 이 시신을 닦는 일을 아이들이 했던 겁니다. 단체 내에서는 신성한 간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요. 그 생활하던 시설을 살펴보니까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또 아이들이 먹고 덮어야 될 식기와 이불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외출은 자유로웠다고 하지만 타카하시 코지가 체포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중단이 됐고 아이들은 꼼짝없이 감금당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라이프 스페이스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교육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독자적인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타카하시 코지는 사건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한지. 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높으면 입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란 게 이런 걸까요? 이성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너무도 어이없는 발언이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대미를 장식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스승이라는 사이바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 1999년 당시에 사이바바는 살아있던 실존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이바바 본인에게 가서 타카하시 코지라는 사람을 당신이 제자로 가르쳤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이바바가 자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사이바바 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이때 코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전생에 그의 제자였습니다. 이 황당한 대답에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참다 못해서 폭소가 쏟아져 나왔을 정도였죠. 참. 이후 재판에 가서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는 계속됩니다. 재판장이 당신 혐의가 뭔지 인지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아니 일본에는 미라가 없는데 미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상또라이한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도 정말 골치 아팠겠죠. 2001년 9월 라이프 스페이스의 교주 타카하시 코지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게 뭐냐면 상대를 내버려 두면 죽을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를 뜻해요. 그러니까 신이치 씨를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켰잖아요. 그러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걸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끝내 사망하게 했다는 게 인정된 거죠. 그게 1심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페이스 단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교주의 재심을 지원하는 모임을 꾸렸고요. 이 억울함을 알리려고 아주 힘을 썼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과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데요. 그 결과 2심의 판정은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 타카하시 코지가 신이치 씨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감형이 되었고 최종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2009년입니다. 타카하시 코지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는 듯 했지만 그 와중에도 라이프 스페이스 회원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주님은 무죄다 라는 걸 주장하면서 재심을 해야 한다 활동을 열렬하게 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신념 그리고 교주 이들이 법으로 인해서 부정당하는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 단체의 존재 자체가 부질없으니까요. 시간이 더 지났고 결국 2015년 타카하시 코지가 노령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라이프 스페이스는 실질적으로 휴면 상태가 되는 듯 했죠. 그는 사망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평범한 세무사였던 타카하시 코지가 어쩌다 갑자기 성공을 운운하면서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이비 교주가 되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라이프 스페이스의 간부였던 사람을 초빙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꽤나 흥미로운 증언이 등장해요. 그에 따르면 타카하시가 아주 지독한 트레이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80년대부터 타카하시는 직접 자기 개발 세미나를 막 개최하고 한때는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수강생들을 뒀잖아요. 근데 이 세미나에 가보면 수강생들은 돈도 내고 저분이 이제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에 타카하시 코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두 웃어보세요. 울어보세요. 또 서로를 포옹하세요. 여러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걸 다 따르게 되죠. 근데 타카하시가 그걸 보면서 점점 내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우월감에 빠져든 겁니다. 전직 간부가 이걸 트레이너병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게 심해지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신흥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설명. 자, 그럼 현대에 있어 라이프 스페이스는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2022년 8월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타카하시 코지의 아내, 그리고 과거 이 단체에서 2인자를 맡았던 사람이 여전히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름은 바뀌었는데 신자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순진한 먹잇감을 찾고 있겠죠. 사이비 종교, 인간의 나약함을 파고들어서 이성을 잃고 절대적인 신념을 갖게 하는 현대사회의 진짜 빌런들. 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비 종교를 제대로 알리고 알아야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토요 미스테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